코로나19 새 환자가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유행이 확산하기 시작한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일 수 있다며 예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이스하키 동아리 학생 등 8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모습이 중장년층보다는 40대 이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넓게 퍼지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19일부터 보름간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학원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에 학원에서 환자가 나오면 학원 이름과 감염 경로 등을 수능 전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가입했습니다. 협정에 최종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 찬반 시위대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선거 조작으로 바이든이 이겼다는 글을 올리면서 또 대선 패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방은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특보가 내려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도권과 강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요양시설, 병원, 직장, 군부대,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00명 안팎을 유지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 사이 점차 늘더니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과 휴일인데도 이틀 연속 2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등의 여파로 감염이 급증했던 지난 9월 초 수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조짐이 보인다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 기간 이후 환자 발생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중순부터는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거리두기 격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는 기준을 이미 강원도는 넘어섰고 수도권도 턱밑까지 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강원권과 수도권에 대한 예비 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확산세를 꺾지 못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높아지면 일상의 제한은 물론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식당이 많아지고 영화관과 공연장 등의 좌석도 한 칸씩 띄어야 합니다. 종교 행사도 마련된 좌석 수의 30%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됩니다. 조용하지만 빠르게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같은 일상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고려대학교 아이스하키 동아리의 학생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이 감염됐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아이스하키 동아리 학생과 접촉자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일부 학생은 이미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가 많아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젊은 층의 감염 확산입니다. 그동안 30% 선에 머물던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환자 비중은 불과 한 달 만에 이젠 전체 환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방역당국이 지금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지금 자칫 긴장을 늦춘다면 언제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층이 감염 확산의 중심이 된 건 이들의 직장이나 작업 환경이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노출돼서입니다. 함께 쓰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고 소독하고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함께 식사할 때도 대화를 줄여달라고 방역 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보름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학원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또 이 기간에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원 이름과 감염 경로 등을 수능 전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3일 수능을 앞두고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보름간입니다. 이 기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를, 지자체는 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 방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면 교습 자제를 요청하고 수험생에게도 이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또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원 이름과 감염 경로를 수능 전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이나 격리 수험생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국 29곳에 병상 120개와 백열 3개 시험장에 754개 교실을 확보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확진, 격리 수험생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병상과 별도 시험장 등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시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능 이후에도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 평가가 예정돼 수험생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노래방이나 개인방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정책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지만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를 김대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깥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앉은 사람들도 하나같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더욱 민감해진 마스크 착용 문제.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서로 타인 다 이제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도 크게 안 착용한 사람 없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이 튀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대부분 마스크 미착용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YTN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여론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을 넘었습니다. 과도하다고 답한 비율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여론은 비슷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과도하다는 답변이 30대에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과도 관계없이 과태료 정책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보수층일수록 과도하다는 의견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과도하다는 응답이 38%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60만 명, 사망자도 1만 명 가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최근 효율성 90%의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독일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가 내년 겨울이면 인류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최종 임상시험 결과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률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도 사람 간 전염을 50%까지는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 정도만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우그르사인 교수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내년 여름쯤 크게 나타날 거고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가능하며
내년 4월까지 전 세계에 3억 회분 이상의 백신 전달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인 교수는 이어 현재까지 연구를 중단시킬 만큼의 부작용은 없었고 젊은 층 외에 노년층에도 효과가 있었는지 3주 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거듭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가입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수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 나라는 화상회의를 통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출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RCEP 협정은 무역 규모나 국내 총생산,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인 USMCA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RCEP 가입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쌀과 마늘 등 민감성이 큰 우리나라 농수산물은 개방해서 재배해 계속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15개 나라가 참여한 RCEP은 인구 규모만 23억 명에 이를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무역이나 국내 총생산, 인구 등 측면에서 전 세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등 다른 FTA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RCEP 권역 수출액은 모두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메가 FTA 출범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상품 자유화 수준은 기존 80%에서 90%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2007년 발효된 한 아세안 FTA 품목별 관세를 이번에 추가로 없애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세 철폐 수준이 국가별로 90%대까지 높아졌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의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그리고 의료위생용품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로 시장 개방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세안 측은 우리나라의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시장도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친남방정책 가속화로 한류 확산 여건이 추가로 마련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감성이 큰 농수 임산물의 경우 중국 등과의 기존 FTA 범위 내에서만 품목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핵심 민감 품목인 쌀, 마늘, 양파, 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새우, 오징어, 돔 등을 양과 제외로 묶어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했던 원산지 기준 등 영내 규범이 통일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교육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유입니다. RCEP이 정식 발효되면 우리 농산물과 주류 시장도 일부 개방됩니다. 동남아산 열대과일과 일본산 맥주 등에 매겨지던 관세는 짧게는 10년 안에 사라질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농산물은 해외 국가와 관세 협정을 맺을 때마다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꼽힙니다. 이번 RCEP 협정에서도 쌀과 고추 등 핵심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장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현재도 수입액이 많고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동남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구아바, 파파야, 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모두 사라집니다. 이처럼 농산물뿐 아니라 중국산 녹용, 일본산 청주와 맥주에 매겨지던 높은 관세도 이번 협정 체결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반대로 해외 시장 역시 개방되는데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국산 소주와 막걸리에 매겨지던 관세가 20년에 걸쳐 축소됩니다. 다만 협상에서
교역 규모가 비슷한 일본산 청주 맥주와 우리 소주 막걸리를 상호 막교환하였습니다. 향후 일본의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우리의 소주 막걸리의 수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신선 농산물의 경우 영내 우회 수입 등 편법을 막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24%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얼마나 낮출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층,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등으로 내몰려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1, 2위 항공사의 인수합병 추진이 결정되면 독과점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이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적정 자금을 투입해 항공업계를 정상화하고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산업은행에서 지금 그 자금 투입의 최소화 그리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통해서 고용 안정을 꾀한다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 도움이 된다면 이 정부로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국내 점유율 70%가 넘는 항공사가 탄생하게 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위해선 계열사 분리 매각 등을 통해 점유율을 낮추거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합병할 때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불능회사로 공정위가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회생불능회사로 판단하면 그런 회사의 정상화 명분으로 혈세를 추가로 퍼붓는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결국은 회생 불가하고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현산이 포기를 한 거죠. 그렇다고 이거 그냥 떼어안고 가게 되면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안 중에 하나로 대한항공을 선택한 것 같은데. 여기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하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반대하고 있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가운데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곧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아시아나 인수 추진으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죠. 이 한진칼의 지분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측이 41.4%, 또 조현아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3자연합이 46.7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논의하고 있죠. 네,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돈을 대면 이 돈으로 아시아나를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3대 주주로 올라서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은 그만큼 희석되겠죠. 또 산업은행은 당연히 조원태 회장 측 우군이 될 겁니다. 3자연합은 당장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KDGI는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그런데도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면 자신들이 사는보다 우선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3자연합은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3자연합이 완전히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만큼 남매의 경영권 분쟁은 또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선거 조작으로 바이든이 이겼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트윗에 대해 CNN 등 일부 언론이 처음으로 대선 패배를 인정했다고 해석하자 트럼프는 다시 전혀 승복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일요일 오전 트위터에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가 이겼다면서 어떤 투표 감시자나 참관인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나쁜 평판과 조악한 장비를 가진 급진 좌파 개인 회사인 도미니언이 개표를 집계했다면서 선거일 밤에 일어났던 모든 기계적인 결함은 표를 훔치려다 들킨 것이지만 그들은 붙잡히지 않고 많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편 선거는 역겨운 조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트윗은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나 CNN과 CNBC 등 일부 미국 언론은 그가 이겼다는 표현이 나오자 트럼프가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는 조작된 선거,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가짜뉴스 미디어의 눈으로 볼 때만 이겼다. 나는 아무것도 승복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갈 길은 멀다. 조작된 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 글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경고 표시를 또다시 붙였습니다. CNN은 전국적인 개표 과정에서 선거 감시인과 참관인들이 허용됐다면서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이 광범위한 오류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가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 접근이 금지됐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 시각 14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 시위자들이 심야에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4명을 포함해 최소 20명을 체포했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한 남성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까지자 시위대는 백악관 인근 프리덤 플라자에 모여 거리에 불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반트럼프 시위대는 백악관 근처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향해 폭죽과 유리병을 던지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3주 연속으로 50%대를 보이며 긍정평가를 앞선 가운데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조사한 11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4.3%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1%로 나타나 긍정과 부정평가 차이는 6.7%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9%포인트 내린 32.8%로 집계됐고 국민의힘도 0.7%포인트 하락한 27.3%로 나타나며 양당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모두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서 각각 7.5%와 7.2%, 5.7%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내년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접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국민의힘이, 이번 주엔 민주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한 선거 전략을 고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승 후보 선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민심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국민의힘이 두 지역에서 일제히 선두를 차지하며 약진했지만 서울 지역에선 일주일 만에 민주당의 지지율을 따라잡혔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더 컸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에 재역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민심의 빨간불은 꺼졌다고 보고 과감한 선거 전략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문제로 치러지는 만큼 바짝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를 앞세워왔지만 더 낮게, 더 책임 있게 시민과 함께를 다짐한 것도 바로 저희들의 그러한 성찰의 자세를 시민 여러분께 다짐해 드린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반성과 성찰 기조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선거 전략을 내세우자는 의견이 선거기획단 차원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승부를 가르는 건 후보 경쟁력이라고 보고 필승 후보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후보로 본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 아래 1차 후보군은 오로지 시민들의 의견만 듣고 추리기로 했습니다. 경선 규칙을 일찍이 결론 낸 만큼 공천 작업에도 서둘러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역량 있는 후보들이 이번 경선을 통해서 반드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밑거름을 깔아놓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지지율의 접전 속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선거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대기 건조가 심한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산 등성이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들이 바닥에 쌓인 낙엽을 부지런히 긁어냅니다. 불이 더는 번지지 않게 방화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경북 안동시 임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불은 임야 0.75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은 정상 부근에서 화재가 시작된 만큼 입산객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30분쯤 앞선 저녁 6시 50분쯤에는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북 청송군 금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2시간여 만에 꺼진 불은 임야 0.2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밤 9시쯤에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역시 인근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맞은편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밀려 모두 5대의 차량이 부서졌고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지난달 입주자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입주민 대표의 갑질이 반복되는 이유는 뭔지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곳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건 지난 6일 낮 1시쯤입니다. 관리소장과 격리과장을 칼로 위협한 이 남성은 이 아파트에서 4년 동안 활동했던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업무 추진비를 빼돌렸다며 술에 취한 채 들이닥친 겁니다. 난동은 다행히 부상자 없이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멈췄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대체로 다 인정했습니다. 피해 의자는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갔는데 주민들 앞에선 의릴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를 겪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YTN의 인터뷰 요청도 극구 거절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디 떠날지도 모르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고 내가 이 아파트에서 4년 일했으면서 이 아파트에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가고 싶지도 않고. 지난달 인천에선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게 무슨 누구랑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연락하는 건가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경숙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거의 실신지경이죠.
실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은 최근 5년간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입주민들의 갑질,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주된 이유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 때문입니다. 보통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위탁관리회사에서 이들을 파견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하면 사실상 언제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기간을 몇 개월 단위로 짧게 정한 뒤 재계약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지시나 업무 간섭에도 잘리지 않으려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의결을 한 부분을 집행을 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고요. 집행하지 않으면 위탁관리회사 전화 한 통으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불법을 하거나 위법한 행위지 않는다면 그 기간 내에 일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최소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갑질 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전담부서 신설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생의 죽음이 조금 희생이 되었지만 남아있는 여성 소장님들이라든지 주택관리사분들 앞으로 일하는데 조금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참석을 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 알량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형마트 배송 업무를 하던 60대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65살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전담 배송 물류 대행회사 소속입니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숨진 남성이 지난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보통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하루에 약 30건의 배송 업무를 했고 택배기사와 달리 분류 작업 없이 고정급여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평창올림픽 개최 장소였던 알펜시아가 공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부터 고급 빌라와 골프장, 스키장까지 모조리 판매 대상입니다. 일단 사고 싶다는 기업은 여럿 나왔는데 실제 매각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핵심 시설이자 경기장이 몰려있는 알펜시아입니다. 강원도 주도로 만든 관광시설로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조 원을 넘게 들여 지금도 하루 이자가 4천만 원에 달하는 부채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결국 올림픽이 끝난 지 2년여 만에 알펜시아가 공개 매각 시장에 나왔습니다. 앞서 올해 초 해외 업체와 수천억 매각 협상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스키점프대 같은 체육시설만 제외하고 4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와 리조트,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은 물론 스키장과 워터파크, 관련 주식 등 팔 수 있는 건 모조리 매각 대상입니다. 매각 공고가 나고 인수의향서를 받은 결과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사고 싶다는 기업은 여럿 나왔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파는 쪽에서는 내심 알펜시아를 팔아 은행 빚을 갚고 싶은데 빚이 7,700억 원이 넘습니다. 기업 실사 후 감정가 입찰을 진행하고 매수자가 없으면 10%씩 가격이 내려갑니다. 저희 목표는 최고가액을 받는 것이 목표지만 실제로 알펜시아가 굉장히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절차대로 최대 4번까지 입찰을 해서 현재 감정가액의 한 20%까지 인하한다면 올림픽이 끝난 뒤 3년도 안 돼 매물로 등장한 알펜시아. 일단 관심은 끌었는데 실제 매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강원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확진되면서 수백 명이 휴일에 나와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확산세가 계속되자 강원도는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앞, 부모님 손을 잡고 학교를 찾은 아이들이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학교로 들어갑니다. 자,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학생들은 제 앞으로 오겠습니다. 학부모들은 초조하게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휴일에도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렇게 학교에 나와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초등학교 교장 연수와 관련해 40대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동선이 겹치는 학생과 교직원 900여 명이 검사 대상입니다. 어른들이 걸려서 아이들이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불안감 느끼고 어제 밤새 울고 잠 못 자는 애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교장 연수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16명에 이릅니다. 학교 측에서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교사 저촉, 학생들 저촉은 없었다. 안심해도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확 터져버리니까 무섭죠. 지난 7일 이후 9일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하루 평균 1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와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을 이미 넘겼습니다. 산술적인 기준은 그런데요. 저희가 병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국은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꼽혀왔던 강원도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는 집단 감염이 속출하자 선제적 조치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상향했습니다. 네, 기도원에서 하루 8명이 확진된 충북 음성군 역시 방역 조치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의 한 기도원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던 40대가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함께 살던 이들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 이곳 기도원을 다녀갔던 서울 송파구 확진자를 감염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가운데는 어린이집과 학원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칫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 음성군은 우선 기도원이 있는 지역 체육관과 경로당 등 공공시설 6곳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충북도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서 집단 교육 과정에 발생한 연쇄 감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군부대는 물론 강사와 가족, 휴가 나갔던 병사들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 주점, 사우나 등을 통해 확산한 연쇄 감염은 수도권까지 무대를 확대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은 물론이고 숙소나 군부대, 직장 가릴 것 없이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방역 조치를 더 바싹 조일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와 직원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천시는 어제 포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와 직원 2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학교에서는 교직원 B씨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이후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과정에서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학생과 교직원 14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입원 환자가 추가로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기준 전남대병원 첫 확진자인 신경외과 의사와 접촉한 환자와 직원 등 2명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 환자는 의사 3명, 간호사 2명, 환자 2명, 보호자 1명 등 모두 8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의료 현장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에 대해선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진료와 행동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은 환자들로부터 사전 진료 예약을 받아야 하고 예약 과정에서 환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내원과 선별진료소 안내, 전화 상담을 통한 처방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 구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각 의료기관은 독감이 의심될 때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기존 감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중순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직후입니다. 증가세는 가팔라지더니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2명이 넘어 그 전주간에 비해 하루 평균 34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정 시설이나 집단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과거와는 달리 최근 집단 감염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결혼식, 제사 등을 계기로 시작된 감염이 직장, 다중 이용시설로 전파된 뒤 다시 그 가족과 지인으로 확산하는 연쇄 감염입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더 좋다라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던 것은 결국 같은 수준의 환자 발생이 있더라도 이제 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좀 뒤늦게 적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전국 동시다발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비율은 최근 15%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여름보다는 낮지만 일상생활 속 연쇄 감염이 많아지면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직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생존력이 강해지는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코로나와의 싸움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전체의 9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이 많이 머무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환자 발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설 운영 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이런 취약시설이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첫 사망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습니다. 100명 넘게 확진됐고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정신병동에 있던 사람이 고열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대남병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구, 경북 봉화, 경산 요양병원에서 줄줄이 환자가 쏟아졌고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101명입니다. 현재 코호트 격리되어진 수도권도 마찬가지인 상황에 급기야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최근에는 부산 지역 상처가 컸습니다. 입원 환자가 잇따라 숨지는데도 뒤늦은 대응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입원하셨던 환자분들의 절반 정도가 인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스크 착용이 좀 어려웠던 분들이. 고령, 기저질환자 등 감염병 취약층이 몰려 있는데도 대부분 초기 진단이 늦었습니다. 입원한 사람 한 명당 하루에 얼마 같은 식으로 하루에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됩니다. 보험 수가 체계나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그런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더해져 확산을 키웠습니다. 침대 간격이 굉장히 좀 좁은 면도 있고요. 한 명의 간병인이 여러 명을 돌보면서 외부 감염원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일부 요양병원은 최대 9인실까지 운영됐고 간병인 한 명이 10여 명을 돌보는 시설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주기적인 진단 검사만으로는 감염을 막기에 역부족인 겁니다. 방역 관리 책임자를 잘 만들고 제대로 된 감염 관리 매뉴얼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시설, 인적 자원, 여러 가지 금융 면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코로나19 장기화에 피해 최소화 전략이 최우선이 된 만큼 취약시설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중동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란의 신규 확진자가 12,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보건부는 15일 하루 동안 12,5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누적 확진자가 76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59명 늘어나 약 4만 1,500명이 됐습니다. 이란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 10,000명을 넘으며 최고치를 나타낸 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남미 인접국과의 육로와 수로 봉쇄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브라질 정부는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의 권고에 따라 모든 외국인의 육로, 수로 입국 금지를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국가가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송영길, 김한정, 윤건영 의원이 미국에 도착해서 대미 의원 외교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방미 의원들은 현지 시각 15일 미국에 도착한 이후 첫 일정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6.25 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들은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에 유력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낸 토머스 소지 의원,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 의원 등을 만나 한미동맹과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18일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이튿날 하원 의사당 앞에서 이들 의원과 함께 기념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내일 제81회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서 중국 중경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지경희 선생 등 128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 훈장 44명, 건국 포장 8명, 대통령 표창 76명으로 포상자 128명 가운데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경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설립 이후 광복시까지 활동한 7인의 여성 선출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에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다고 보훈처는 평가했습니다. 또 1920년 함남 원산에서 비밀 결사 조직인 1심단 단원으로 미국 의원단의 방안에 맞춰 수백 명이 참여하는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렀던 최종현 선생에 대해서도 건국 훈장 애족장이 추서됐습니다. 이 밖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이자 일제말기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했던 이기을 연세대 명예교수도 대통령 표창 서훈자에 포함됐습니다. 곤충을 이용한 양식 넙치, 광어용 사료를 우리나라 수산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수입 원료에 의존한 기존 사료보다 성장률과 면역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서 양식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상훈 기자입니다. 양식장 물속에서 헤엄치는 넙치들. 사료를 먹기 위해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넙치 양식 사료는 그동안 물고기를 원료로 한 어분으로 만들었지만 새로운 사료가 등장하며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기존 사료에 곤충을 섞은 배합 사료를 국립수산과학원이 개발한 겁니다. 동해 등의 유충을 가루로 만들어 사료에 더했더니 일반 사료보다 월등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료보다 성장률은 20% 가까이 향상됐고 면역력 강화 성분은 무려 30배가 늘었습니다. 크기가 커지고 질병에도 강해지니 자연스레 상품성도 높아졌습니다. 곤충비합 사료로 2년을 키워봤는데 일단 어병에 좀 강한 편이고 다른 사료보다 근데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성장 속도도 좀 빠른 거 일단 육질이 좋습니다. 곤충배합 사료는 수입에 의존한 기존 사료의 어분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료에 사용되는 동해 등에는 곤충 가운데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국내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른 곤충들보다도 생산량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면역물질이라는 라우릭산이 굉장히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갖고 성장이라든지 폐사율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특허받은 곤충배합 사료 기술을 민간업체에 이전하고 다른 어종의 사료 개발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종일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9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2~3배가량이 짙어져 있는 상태고요.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정체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현재 중부와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나타내고 있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영동 지역에도 저녁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부산이 21도, 광주 22도 등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가을비가 내리며 미세먼지를 해소해주겠지만 이후 날씨는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많이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가 이틀 연속 200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유행이 확산하기 시작한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높일 수 있다며 예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이스하키 동아리 학생 등 8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모습이 중장년층보다는 40대 이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넓게 퍼지고 있어서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19일부터 보름간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학원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에 학원에서 환자가 나오면 학원 이름과 감염 경로 등을 수능 전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 찬반 시위대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선거 조작으로 바이든이 이겼다는 글을 올리면서 또 대선 패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도권과 강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요양시설, 병원, 직장, 군부대,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00명 안팎을 유지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 사이 점차 늘더니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과 휴일인데도 이틀 연속 2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등의 여파로 감염이 급증했던 지난 9월 초 수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조짐이 보인다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 기간 이후 환자 발생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중순부터는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거리 두기 격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는 기준을 이미 강원도는 넘어섰고 수도권도 턱 밑까지 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강원권과 수도권에 대한 예비 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확산세를 꺾지 못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높아지면 일상의 제한은 물론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식당이 많아지고 영화관과 공연장 등의 좌석도 한 칸씩 띄어야 합니다. 종교 행사도 마련된 좌석 수의 30%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됩니다. 조용하지만 빠르게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같은 일상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어제 하루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철원에서는 지난 12일 3명을 시작으로 그제 8명, 오늘 13명 등 나흘간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와 직원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 학교에서는 교직원 B씨가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이후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과정에서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이스하키 동아리의 학생을 포함해서 모두 8명이 감염됐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아이스링크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아이스하키 동아리 학생과 접촉자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일부 학생은 이미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가 많아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젊은 층의 감염 확산입니다. 그동안 30% 선에 머물던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환자 비중은 불과 한 달 만에 이젠 전체 환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방역 당국이 지금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지금 자칫 긴장을 늦춘다면 언제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층이 감염 확산의 중심이 된 건 이들의 직장이나 작업 환경이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노출돼서입니다. 함께 쓰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고 소독하고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함께 식사할 때도 대화를 줄여달라고 방역 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보름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학원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네, 또 이 기간에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원 이름과 감염 경로 등을 수능 전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3일 수능을 앞두고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보름간입니다. 이 기간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를, 지자체는 스터디 카페를 대상으로 방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수능 일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면 교습 자제를 요청하고 수험생에게도 이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또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학원 이름과 감염 경로를 수능 전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이나 격리 수험생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국 29곳에 병상 120개와 백열 3개 시험장에 754개 교실을 확보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확진, 격리 수험생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로 병상과 별도 시험장 등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시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능 이후에도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 평가가 예정돼 수험생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노래방이나 개인방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지난달 무허가로 마스크를 대량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 제품을 샀던 소비자들이 아우성입니다. 네, 환불을 받기는커녕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불법 마스크 제조업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무허가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 제품으로 속여 400만 장 넘게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는 보도 이후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는 소비자 항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선물하려고 유명 쇼핑몰에서 문제의 마스크를 1000장 넘게 샀던 이정아 씨 역시 뉴스를 보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식약처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식약처에서는 무허가 제품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무해하지 않고 유해할 수도 있는데 선물을 해서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지만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판매업체는 전액 보상은 못 해준다는 입장이라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90% 이상을 사용하신 분을 저희가 환불시켜준 적은 없거든요. 특히 전액을. 이게 20%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그 전액 환불이 안 된다. 환불 요청글이 우후죽순 올라온 다른 온라인 업체도 마찬가지. 쇼핑몰 측은 제조업체에서 보상받으라 하는데 제조업체는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 개별 판매자가 있고 그 판매자의 권한이 있는데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제조사라든지 혹은 또 판매자에게 그 안내를 전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온라인 쇼핑몰과 제조업체가 협의해 인증 마스크로 교환해주겠다는 공지를 올린 곳은 그나마 나은 편. 쇼핑몰과 판매 제조업체 모두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려는 모습에 소비자들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 안내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제가 환불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환불을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주는 사람 해주고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것 같아요. 교환 환불을 해주라는 식약처 공문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 별 소용이 없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환불이나 이런 규정이 정확히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해달라고 말은 하죠.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무허가 마스크 관련 보도가 나간 지 2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환불 못 받았다는 구매자들이 태반.
쇼핑몰 이름을 내걸고 팔아놓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안 지려는 행태를 바로잡는 것과 함께 제조업체의 사후 서비스를 더욱 명확히 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검진을 관유하는 보건소 직원을 너도 걸려보라며 껴안고 난동을 부린 사랑제일교회 신도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보건소 직원에게 너희도 걸려봐라고 말하며 팔을 만지는가 하면 이송 중에는 차량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원정 평가전 과정에서 선수와 스텝 등 7명의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축구대표팀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선수단 전체에 대한 3차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쯤 검사 결과를 받은 뒤 내일 카타르와 평가전을 예정대로 진행할지를 카타르 축구협회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선수 6명과 스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표팀은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가 13명 이상이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방역 규정에 따라 멕시코와 평가전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메가 FTA인데요. 문 대통령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열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협정의 회원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8년간의 협상 끝에 마침표를 찍은 건데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전 세계에 자유무역 가치의 중요성을 알렸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로 수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RCEP을 통해 새롭게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관세 장벽을 통해 수출 시장을 넓히고 원산지 표기 단일화로 기업의 편리성을 높여 가장 빠르게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각국 정상들도 이번 협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는 데 공감하며 RCEP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등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RCEP 협상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며 미중 사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RCEP 협상 시작부터 이번 타결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고 중국은 15개 참가국 중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복귀할 경우 우리 정부의 동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RCEP과 CPTPP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만큼 필요하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문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진행한 아세안 플러스 3와 한미콩 화상 정상회의 등으로 신남방 정책을 발전시키고 영내로부터 한반도 평화 메시지에 대한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명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외교를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RCEP 협정 조기 발효를 위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가입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촉진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쌀과 마늘 등 민감성이 큰 우리나라 농수산물은 개방에서 재배해 계속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광엽 기자입니다. 15개 나라가 참여한 RCEP은 인구 규모만 23억 명에 이를 정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무역이나 국내 총생산, 인구 등 측면에서 전 세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등 다른 FTA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RCEP 권역 수출액은 모두 2,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메가 FTA 출범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상품 자유화 수준은 기존 80%에서 90%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2007년 발효된 한 아세안 FTA 품목별 관세를 이번에 추가로 없애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세 철폐 수준이 국가별로 90%대까지 높아졌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의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그리고 의료위생용품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로 시장 개방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세안 측은 우리나라의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시장도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친남방 정책 가속화로 한류 확산 여건이 추가로 마련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감성이 큰 농수 임산물의 경우 중국 등과의 기존 FTA 범위 내에서만 품목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핵심 민감 품목인 쌀, 마늘, 양파, 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새우, 오징어, 돔 등을 양과 제외로 묶어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했던 원산지 기준 등 영내 규범이 통일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교육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유입니다. 내년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접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국민의힘이, 이번 주엔 민주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면을 전환할 선거 전략을 고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승 후보 선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민심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국민의힘이 두 지역에서 일제히 선두를 차지하며 약진했지만 서울 지역에선 일주일 만에 민주당의 지지율을 따라잡혔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더 컸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에 재역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민심의 빨간불은 꺼졌다고 보고 과감한 선거 전략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문제로 치러지는 만큼 바짝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를 앞세워왔지만 더 낮게, 더 책임 있게 시민과 함께를 다짐한 것도 바로 저희들의 그러한 성찰의 자세를 시민 여러분께 다짐해드린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반성과 성찰 기조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선거 전략을 내세우자는 의견이 선거기획단 차원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승부를 가르는 건 후보 경쟁력이라고 보고 필승 후보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후보로 본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 아래 1차 후보군은 오로지 시민들의 의견만 듣고 추리기로 했습니다. 경선 규칙을 일찍이 결론 낸 만큼 공천 작업에도 서둘러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역량 있는 후보들이 이번 경선을 통해서 반드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밑거름을 깔아놓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지지율의 접전 속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선거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계획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친 뒤에 마련된 반부패 협의회 자리였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윤석열 총장도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궤도에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흐른 지금 검찰을 이끄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자리에 앉힌 여당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확신이어서 흔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는 무게감이 사뭇 다릅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비서실장의 평가도 힘을 보탰습니다. 저는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진단으로만 보면 검찰개혁의 시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로감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대 상관이었던 김모 대위가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또 고등검찰청은 동부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낸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던 지난 9월 검찰의 축소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 씨의 부대 상관이었던 김모 대위가 2016년 6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와서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정작 조서엔 담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 동부지검은 담당 검사가 그런 진술을 못 들었다고 해명했고 김관정 지검장은 아예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이 낮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지원 장교가 사회 조서를 받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1, 2, 3, 4회가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요. 개인 포렌식 부분은 자기가 포렌식을 했는데 일부를 지웁니다. 이에 대해 김 대위 측은 서 씨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비난을 피하려고 김 지검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 4일 대검찰청에 김 지검장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돼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이 접수된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등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대검의 보안 수사 지시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려다가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고검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서울 동부지검의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감찰부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검 차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가운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검찰국이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직원들에게 경력금 차원의 돈봉투를 줬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24%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얼마나 낮출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층,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등으로 내몰려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데 거부감이 커지면서 문화예술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연 기회가 위축된 사람들을 위한 공연 부스가 설치됐는데요. 예술인들의 한풀이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전주역 광장. 하지만 사방이 막힌 아크릴 부스 안만큼은 타악기 소리로 뜨겁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열 나흘에간 열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919 챌린지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예술팀이 두 개로 나뉜 공연장을 각각 40분씩 번갈아 이용합니다. 관객에게 선보이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한 이를테면 개인 작업실 같은 공간입니다. 코로나19로 사실상 닫혀 지내던 800여 팀들 정말 오랜만에 신이 났습니다.
이곳 공연 부스에서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오랜만에 공연 기회, 관객이 많고 적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묵혀둔 열정을 한바탕 쏟아내며 오랜 침잠에서 깨어납니다. 올해 제가 또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네, 오늘 한 작업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되고 네,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네, 근데 기분은 좋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아리랑 고개 같은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자는 주최 측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낸 숙제이자 응원입니다. 이런 시간을 헛되이 또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연습이라든지 해오고 싶었던 작품 활동,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부족했던 점들을 채워가는 또 그런 시간으로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빚어가는 것, 끝모를 터널을 달리는 예술인들의 생존 비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북 포항에 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이 100여 명에 이릅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규모 5.4의 강진에 힘없이 기울어져 버린 포항시 흥해읍의 아파트입니다. 지진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지만 3년이 넘어서야 겨우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옆에 한 아파트는 지금도 지진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곳곳에 균열이 보이지만 정밀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아 철거에서 제외됐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은 아직도 체육관이나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자니 막막하고 자원은 심란해요. 이거는 3년이나 이렇게 걸었는데 우리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어요, 진짜.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의 도시재건 사업도 3년째 제자리 걸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바라는 주민과 정부 지원금 사이에 격차가 큰 탓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구제 지원금 명목의 피해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침하가 됐어요.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견적서 지금 뽑기를 뽑았는데 저걸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다 또한 걸로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집이 완전히 부서진 경우에도 손해질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억 2천만 원에 그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가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찾고 있지만 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 피해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이 법원 소송 이런 것들도 함께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집가 하락, 투자 심리 위축 등 간접 피해 역시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주민들이 지진의 상처를 씻고 원래 삶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국책 사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미 대선이 치러진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미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찬반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옥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주말, 빨간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버지니아 북부의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가기 위해 백악관을 나섭니다. 백악관 앞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찬반 시위대가 저마다 목청을 높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용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간 이후 양측은 서로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하다가 주먹 다짐을 하고 병을 던지는 등 난투극을 벌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4명을 포함해 2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수도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시위가 비교적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에 100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CNN 방송과 AFP 통신 등은 수천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고 폭스뉴스는 수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주말 오전에 시작된 집회는 심야 시위로 이어져 이튿날 휴일 아침까지 워싱턴 DC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소송 총괄 책임자로 그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임명하는 등 소송에 주력하고 있지만 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의 개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미시간주에서도 디트로이트의 개표 인증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CNN은 주말을 전후해 트럼프 측이 제기한 선고소송 9건이 잇따라 기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이겼다는 트윗글을 올렸다가 일부 언론이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했다고 해석하자 승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오전 트위터에 바이든은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이겼고 어떤 투표 감시자나 참관인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었지만 바이든이 이겼다는 표현을 처음 쓰자 CNN과 CNBC 등 일부 미국 언론은 이를 승리 인정이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뒤 트럼프는 즉각 트윗을 다시 올리면서 바이든은 가짜뉴스 미디어의 눈으로만 볼 때 이겼고 자신은 아무것도 승복하지 않으며 조작된 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부담 덜어주려고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총대매나. 중앙일보는 정세균 총리가 이례적으로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출해 현안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일면에 다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강행하는 건 여론의 역풍 가능성이 큰 만큼 정 총리가 나서서 문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정진웅 검사 직무배제 논란을 두고 윤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양정철 물밑 행보. 아침 신문들은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을 떠났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정세균 총리 등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을 앞두고 양 전 원장이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실었습니다. 한일 정상 결단의 기회. 화상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꼭 집어 부르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의 배경을 두고 한국일보는 전통적 동맹 관계 복원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의 입장으로 기운다면 청와대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미 초슈퍼 예산인데 11조 묻지마 증액.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지역구 민원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으며 또 11조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이를 수저를 든 여야의 모습으로 꼬집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다시 시작됐다. 조선일보는 국내 발생 고농도 미세먼지의 40% 이상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던 지난 겨울과 달리 올해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부처님 팔아먹는 기생충. 아침 신문들은 형각 스님의 격한 비판을 통해 최근 건물주 논란에 휩싸인 해민 스님 관련 소식도 다뤘습니다. 조간 브리핑 권남기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중부와 전북 지역의 대기질이 무척 탁한데요.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중부와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전까지, 강원 영동 중북부에는 저녁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7.8도, 대전 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9도, 부산 21도, 광주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며 건조함과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린 뒤 날씨가 불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사건,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왓치맨 전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전 씨는 공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성문 몇 장으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씻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법원 판단은 어떨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네,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추미애 장관이 출석하는데요. 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해지하는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도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현재 24%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얼마나 낮출지 결정하는 당정 협의가 열립니다. 네, 대부업체나 사채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YTN24에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YTN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